안녕하세요. 파이터 7호 딥러닝 제대로 배우기 강좌로 돌아온 김동희 강사입니다. 지난번 제 강좌에서는 텐서플로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인공지능을 배우는 그런 기초 강좌를 진행했었는데, 이번 시간에서는 파이토치로 딥러닝을 제대로 배우기라는 주제를 갖고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딥러닝을 시작하는 아주 기초에 대해서 다루고, 이 전체 강좌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정 소개를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좌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에 대한 기초 이론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파이토치를 통해서 실습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파이토치 실습은 파이토치 홈페이지에 있는 튜토리얼을 기준으로 진행할 거고요. 다만 파이토치 튜토리얼을 보게 되면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첨언을 조금씩 추가를 하면서 강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기능들에 대한 설명을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튜토리얼을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강좌에서는 데이터의 구성, 모델 학습, 모델 평가에 대한 방법을 모두 다루고요. 이 강좌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에 대해서 기본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 들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파이썬에 대해서 기본 지식이 없는 분들은 제가 맨 처음 찍었던 강좌를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텐서플로우, 파이썬을 바탕으로 해서 인공지능을 배우는 그 기초 강좌가 있습니다. 이 강좌 전체 커리큘럼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시간에 머신러닝 개론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다음에 텐서, 그다음 데이터에 대해서 다루고,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 중에서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API가 있습니다.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모델을 만들고 학습시키는 방법들, 그리고 활성화 함수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러니까 이론적인 설명과 사용하는 방법 모두 설명드릴 거고요. 레이어랑 로스, 그다음 백프로파게이션에 대한 것들, 그다음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한 것들 모두 마찬가지로 본 강좌에서는 기초 이론과 실습을 모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이론을 다루는 데 있어서 너무 논문 레벨에서의 그 자세한 내용을 다루지는 않고요. 그거는 이제 다음에 제가 계획하고 있는 중급 강좌에서 다루도록 하고, 여기서는 기초적인 내용과 그다음 기초적인 사용법 정도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델 저장하고 호출하는 것까지 해서 이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하는 걸 좀 보셨나요? 저는 이 영화를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요. 어, 이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에서 만든 암호 통신 기기인 에니그마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이제 한참 진행 중인 와중에 이 에니그마를 통해서 암호를 전달받다 보니까 그 연합군들이 이것을 해독하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앨린 튜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에니그마를 해독 가능한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앨런 튜링 같은 경우에는 이 기계는 인간이 몇 주가 걸리는 작업을 단 몇 시간 만에 해독함으로써 그 당시에 전쟁의 승리로 이끌었던 매우 중요한 그 터닝 포인트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찾아가서 보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요. 음, 그 다음에 그, 이 애니그마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이건 좀 암호적인 내용인 것 같은데, 사실은 암호문이 뭐 언젠간 뚫릴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게 그 암호에 대한 정보가 유효하기 전에 우리가 해독하지 않으면 그 암을 해독을 했다 하더라도 그 정보로서 가치를 잃게 되면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앨런 튜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몇 시간 만에 딱 해독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엄청난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한 게 연구가 됐는데, 한국에서는 2006년도쯤에, 2016년도쯤에 이제 그 알파고 사건이 있으면서, 알파고가 이제 한국에 알려지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한테 처음으로 약간 쇼킹한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연구가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앨런 튜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1950년도에 벌써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 앨런 튜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튜링 테스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인공지능이 어, 시스템이 만들어졌을 때 사람이 이 시스템을 대하는 데 있어서 이 인공지능인 것을 눈치를 못 챈다. 그렇게 못 채면 못 챌수록 더 완벽한 인공지능인 기기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리는 그런 일종의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결과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처럼 행동하는 기계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인공지능의 목표이면서 인공지능의 정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인공지능이 사실 게임에서도 많이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뭐 배틀그라운드 같은 게임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도 로봇이 개입을 하고 있고 그 로봇인지 아닌지를 사실 잘 판단 못하게 인공지능을 학습하고 만드는 것이 그 IT 업계에서의 또 하나의 미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많이 지금은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학습이라는 것이 있는데, 기계학습과 딥러닝, 요것에 대한 내용은 제가 다음 장에서 더 말씀드리겠지만, 기계학습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통한 학습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시스템을 자동 개발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계학습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통해서. 네,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하는 것을 말하고, 그것을 이제 인공지능 시스템이 자동 개발하는 기술을 말하고 있습니다. 딥러닝은 신경망 기반의 기계학습의 일종이고 결국에는 기계학습의 일종인 거죠. 기계학습의 일종인 거고 신경망 기반이다. 그래서 신경망을 여러 개 모델을 구성하여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어, 그 1950년부터 이제 시작이 됐지만 저희가 1차 요때쯤 해서 1960년대쯤에서 붐이 일고 한번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발전이 안 되던 시기에서 다시 지식 기반으로 하는 그런 어, 그 2차 붐이 오게 됩니다. 지식 기반이라고 하는 게 뭐 디시전 트리라든지 뭐 서브스트비트 머신이라든지 이런 방법들을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시 붐이 일었는데, 예, 겨울이 한번 더 찾아오고, 그 이후에 이제 기계학습이라든지 딥러닝이라든지 뭐 왓슨, 뭐 알파고 이런 것들이 지금 개발되면서 우리의 눈에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940년도부터 사실은 이게 시작이 됐습니다. 1940년도에 워런 맥클로치라고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walter 피츠라고 하는 사람이 Logical Calculus of the Ideas Invented in Nervous Activity라고 하는 논문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신경 활동에서 내재된 생각의 뭐 논리적 미적분학, 뭐 직역하자면 뭐 이런 뜻인데,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였냐면은 인간의 뇌에서 그 신경 구조를 컴퓨터 시스템에 좀 대입을 해본 거였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어떤 뉴런을 만들었다 정도로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여기서부터 했고, 그 다음에는, 어, 프랭크 로슨블렛이라는 사람이 펄세프트론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펄세프트론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좀 뇌 과학 구조에서, 음, 뇌 구조랑 진짜 신경 구조랑 거의 비슷하게 만든 그런 거였고, 그리고 이제 아델라인이라고 하는 그 신경 모델을 그 1960년대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신경세포의 초기 모델로서 적응형
어떤 선형 결합기와 양자 회로를 직렬로 접속한 건데, 그러니까 그냥 펄셉트론의 시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웨이트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는 거고, 인풋이 있고 웨이트라고 하는 개념이 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민스키 교수님이랑 이제 민스키 교수님이 엑소월 문제를 가지고 들어오면서 싱글 레이어 펄셉트론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사실 이게 싱글 레이어 펄셉트론이었는데요. 싱글 레이어 펄셉트론이라고 하는 것으로는 절대 이 엑소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 엑소알 문제가 뭐냐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2차원 그래프라고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원 그래프에서 동그라미에 대한 점과 하얀색 점이 있을 때 이거를 잘 분류할 수 있는 기준선을 그어라. 했다고 한다면은 사실 이렇게 그으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른쪽과 같이 이렇게 서로 양 대각선으로 배정되어 있는 케이스에서는 이것은 제대로 그러니까 리니어한 선으로서 구분이 어렵다. 그래서, 싱글 퍼셉트론으로서는 절대 구분할 수 없다라고 정의를 내린, 어,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레이어 퍼셉트론이 필요한데 그 당시에 1970년대 컴퓨터 기술로는 투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것은 구현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딱 증명과 정의를 하는 바람에 그 이후 이제 AI 윈터가 찾아오게 됩니다. 다크 에이지가 찾아오고 그러다가 이제 1980년, 86년도 그때쯤 해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힐턴 교수님이라든지 이제 윌리엄 교수님들이 같이 연구한 럼멜로우 어, 교수님이랑 같이 해가지고 나온 논문이 뭐냐면은 이제 멀티레이어드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여기서 백프로파게이션이라는 개념이 새로 나오게 되는데 사실 이 백프로파게이션에 의해서 다시 한번 그 뉴럴넷, 그러니까 인공신경망의 황금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획기적인 방법으로서 조금 이제 두각을 나타내게 되고요. 하지만 여전히 이제 1995년도 이때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이 서포트 벡터 머신에 대한 것은 제가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를 커널 기반에다가 잘 매핑해 놓고 거기서 어떤 리니어한 선을 딱 잘 찾는 그런 방법론인데 지식 기반을 가지고 하는 방법론들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강력한 도구로서 그동안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2006년도부터 딥 뉴럴 네트워크라는 것이 이제 또 제프리 힐턴 교수님에 의해서 개발 연구가 되게 되고 더 깊게 쌓고 어, 더 딥하게 쌓는 그런 연구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1940년대부터 연구가 시작이 됐고 생각보다 역사가 길다. 그 역사가 엄청 긴데 그 발전 속도가 지금 2010년도 이후로 엄청나게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고요. 물론 다시 한번 이 윈터기가 찾아올 수는 있지만 굉장히 연구할 수 있는 분야가 많고 또 다른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많다라는 점에서 아직까지도 그 파급 효과는 좀 큰 것 같다라고 좀 개인적인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과 딥러닝의 차이가 뭐냐? 그리고 또 기계학습과 딥러닝의 차이가 뭐냐? 이게 조금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처럼 행동한 기계를 만들자,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고, 물론 이것은 규칙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시킨 것만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입부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만든 것도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가 룰 베이스드 머신러닝이라고 그러는데, 룰 베이스드 머신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일정한 시퀀스에 대해서 반응하도록 하는 것. 그것도 인공지능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기계학습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게 안에서. 그래서 인간이 정한 규칙이 아니라, 그러니까 위에서는 규칙에 대한 것도 포함을 한 거였죠. 여기서 이제 규칙이 아니라 과거의 데이터로부터 배운 기계를 만들자라는 게 이제 기계학습인 거고, 그다음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뇌 구조로부터 영감을 얻은 모델.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경망에 대해서 어, 신경망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고 그 신경망이 여러 개를 쌓는 것을 딥러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아까 전 슬라이드에서 보면은 기계학습과 딥러닝 이것을 보게 됐을 때 과거의 데이터로부터 배운다라고 했습니다. 배운다. 그러면 배운다라는 것은 저희는 학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학습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한번 어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예측이라는 게 뭔지부터 좀 정의를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주어진 경험을 바탕으로,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어진 경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식을 습득하여 개인이 미래에 발생할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국어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어진 데이터, 경험, 컴퓨터 입장에서는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것을 바탕으로 지식을 습득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식을 습득한다. 지식을 습득한다. 그리고 개인이 미래에 발생할 일을 생각하는 것. 미래에 발생할 일을 생각하는 것.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영어로도 보면은 여기는 predic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pre라고 하는 것은 이벤트가 발생하기 사전에 라는 뜻이고 diction은 이제 말을 내뱉다 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에 내뱉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해서 미래에 얘기를 하는 포캐스트랑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포캐스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날씨 같은 것들을 예를 들어 보면은 어 날씨를 예측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해서 미래에 이런 일이 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자체를 분석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그 데이터로부터 얻어지는 경험을 바탕으로 지식을 습득하는 거고, 그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서 미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뚜렷한 이유가 없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특징적으로 그게 맞습니다. 저희가, 어, 사람도 사실 고양이라고 했을 때 이 고양이를 왜 고양이라고 판단했는지 말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이게 눈이 뾰족하고 귀가 뾰족하고 눈이 무슨 색깔이고 코가 이렇게 뭐 어느 정도 각도로 생겼고 손은 뭐 이 정도 있고 발톱이 있고 없고 또 거기 발톱이 뭐 몇 도씩 각도로 만들어지고 얼마만큼 날카롭고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고양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어, 어떤 개인의 경험, 많이 봤던 그 경험이 축적되는 그걸 가지고 이제 고양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게 이 학습의 사실 시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뭐 익스플레이너블 AI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쩌면은 그게 학문적으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어도 궁극적으로는 완벽하게 해결 못하는 이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막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어진 데이터를 바라보고 그게 어떻게 생각을 하니? 그래서 그게 뭐라고 너는 음, 말하고 있니? 이거입니다. 그래서 음, 일단 입력 데이터가 있고 그것이 어떤 기계학습 모델에 들어가고 그 결과를 얻어내고 결국에는 그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누군가가 알려주고 아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부모님이 되겠죠. 그거는 개가 아니라 고양이야. 근데 왜 고양인지는 설명을 안 해주죠. 그냥 고양이야.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고양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 학습을 하게 되고 그게 왜 고양이가 일지 아닐지는 그 아이가 스스로 패턴을 가지고 학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컴퓨터에서는 어떻게 될까? 자, 여기서 이제 모델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해답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징을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와 정답이 주어져 있을 때 정답을 분류할 수 있는 기울기와 편향을 구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모델이라고 하는 걸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퍼셉트론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퍼셉트론 같은 것들 좀 보게 되면 뭐냐면은, 이게 1차 방정식 함수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A는 AX, Y는, 이게 지금 fx 함수니까, Y는 ax 플러스 b의 형태고, 저희가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주어지게 되고요. 데이터는 주어지게 되고, y라고 하는 것도 뭐 주어질 때도 있고 안 주어질 때도 있지만, 그건 이제 학습, 뭐 지도 학습이냐 비지도 학습이냐 막 이런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비지도 학습이냐 지도 학습이냐에 대한 것도 이번 시간 뒷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현재는 뭐 정답을 우리가 부모님이 정답을 알려준다고 생각을 하고 아이가 어떤 고양이라든지 개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한번 예를 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X라고 하는 것, 즉 고양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입력으로 들어오게 될 거고 그다음에 Y라고 하는 것, 이거는 고양이야 라고 부모님이 알려주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A와 B가 결국 학습 파라미터가 될 거고, 그 개와 고양이를 분류하는 정답, 레이블이 도대체 뭐냐라는 것을 이제 학습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학습 파라미터라는 게 뭔지가 더 사실 중요합니다. 내가 뭘 배울 것인가. 자, 그래서 일단 알파라고 하는 게, A라고 하는 게, 이 첫 번째 포뮬레이션에서는 이제 A와 B를 두 개 동시에 학습하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B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학습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은 X가 이미 주어져 있고, X가 이제 주어질 거고, 근데 이 A가 있는 부분과, 그러니까 기울기 부분과 편향 부분이 모두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학습할 내용이 없어서 이것은 모델을 우리가 학습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 기울기와 편향값을 구하는 것을 학습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개가 이게 순차적으로 여러 개가 쌓여 있으면서 였으면 딥러닝인 것이고 또 이게 동시에 쌓일 수도 있고요. 예, 이게 벡터 형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벡터에 대한 곱셈으로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A와 B를 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 장표에서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근데 뒤에서 제가 더 쉬운 예시를 가지고 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은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데이터를 인풋을 가지고 A와 기울기와 편향을 구하는 것이구나라고 그냥 감으로만 알고 있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와닿는 예시로 제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음, 지금 이 학생 ABCD가 이제 학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학생별로 공부한 시간과 강의와 수에 따라서 시험 여부를 통과하냐, 안 통과하냐, 낙제하냐, 요거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A, B, C, D, E, F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 거고, 공부한 시간으로서는 이 X1이라고 하는 변수를 저희가 둘 거고요. 강의 수는 X2라고 두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여부가 이제 Y, 우리가 맞춰야 될 그런 타겟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강의의 수와 공부한 시간으로에 대해서 이제 그래프로 나타나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구분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y는 ax 플러스 b라고 되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게 기울기와 편향을 구한다는 거니까 선을 긋는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게 그때 이제 x와 y는 주어지니까요. 이걸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요? 네. 이렇게 그을 수 있겠죠. 이렇게 그을 수 있겠습니다. 그거, 이렇게 긋는, 그러니까 이게 시각적으로 딱 보였을 때 잘 그을 수 있는데, 이 긋는다는 거, 선을 만든다라는 것이 바로 결정 경계를, 어, 생성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즉 퍼셉트론을 학습한다는 것은 데이터의 범주를 잘 구분하는 직선을 찾는다는 것이고 이러한 경계를 결정 경계, decision boundary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이 데이터는 하나의 직선의 범주를 구분할 수 있고 이것을 선형 구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어, 네. 잠시만요. 네. 제가 자료가 잠깐 잘못돼갖고, 자료 다시 띄우는 바람에 조금 끊겼을 수 있겠습니다. 다시 전에 가서 좀 보자면은, 네. 퍼스트를 잘 학습한다는 것은 이 결정 경계를 잘 만든다는 거고, 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지금 이렇게 선을 긋게 되면 이거는 안 좋은 결정 관계겠죠? 그래서 이걸 잘 분류를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 관계의 목표는 데이터를 잘 분류하는 직선의 매개 변수를 찾고 싶다. 매개 변수라고 하는 것은 아까 기울기와 편향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습 자체는 우리가 데이터 이렇게 딱 시각적으로 볼 수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컴퓨터는 그렇게 못하니까요. 일단은 안 좋은 결정 경계든 좋은 결정 경계든 어떤 거든 일단 임의의 직선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학습이 진행되는 것은 이렇게도 구워보고 이렇게도 구워보고 이렇게도 구워보면서 이것이 정말 잘 맞는 결정 경계를 찾아간다는 것을 그 자체를 학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겠죠? 자, 근데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다루다 보면 이런 분포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를 너무 베스트하게 잘 그으면 좋겠지만 데이터 특성에 따라서 모든 점을 분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기계학습이나 딥러닝 같은 데서 정확도가 100%가 안 나오는 이유가 이런 케이스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혹자는, 아니, 그럼 학습을 할 때, 리니어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리니어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 선을 그으면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거 저희가 오버피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히려 학습 데이터로는 이렇게 되지만 실제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는 이렇지 않을 케이스가 더 많고 사실은 이런 게 보인다는 거거든요. 이런 케이스가 보인다는 거고 이런 케이스가 이제 보인다는 건데 여기 빨간색 점을 표시할게요. 여기 이런 점이 보인다는 건데 오히려 이렇게 학습을 다 보니까 제너럴리티가 떨어져서 일반성이 떨어져서 제너럴리티가 떨어져서 이제 예, 오히려 더 성능이 안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정확도 100%가 되는 것은 기계학습에서는 진짜 어렵고, 어렵지만서도, 그거를 최대로 높이는 것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이렇게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해 나가는 방법을 찾는 것이 또 연구자들의 몫이겠죠. 자, 여기서 이제 그러면 학습의 종류는 좀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해서 학습을 한다 그랬는데 학습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 그래서 관측 가능한 데이터 벡터. 벡터라는 개념이 나와서 조금 어려우실 수 있겠는데, 그냥 데이터 자체를
자체라고 일단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데이터 벡터에 대한 것은 뒤에서 제가 조금 더 쉬운 예시를 들고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측이 가능한 그냥 데이터에 대해서 지도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어, 일단 타겟 아웃풋이라고 하는 것을 주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라벨이라든지 뭐 반응이라든지 그래서 정답이 있는 케이스를 얘기하고 있고 지금 아마 다루시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 정답 케이스가 있는 예시들을 많이 다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미지가 있을 때, 고양이가 있을 때, 이 이미지의 정답은 고양이야 라고 이미 데이터 자체에 마크가 되어 있는 케이스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비지도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데이터가 없이 그냥 latent representation of data라 그러는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조작을 통해서 나온 아웃풋 또는 그냥 이 데이터 자체에 대한 분포, 그것을 가지고 잘 분류하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고,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어, 뭐 여기서는 되게 영어로서 어렵게 써놨는데, 어떤 액션을 배운 데 있어서 그 리워드, 보상을 최대한 맥스마이즈 하는 방법으로 행동하는 것을 예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뒷부분에 조금 더 쉬운 예시를 가지고 준비해 놓은 게 있거든요. 여기선 사실 그냥 용어를 익히고 간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준지도 학습은 unlabeled 데이터 일부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라벨이 갖고 있는 일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언레이블 데이터 가지고 이제 나머지를 잘 맞추는 학습하는 이런 방법을 가지고 추운 지도 학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하나씩 제가 여기서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훈련 데이터에 의도한 답이 명시되어 있고 이를 모델 학습하는 경우를 지도 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리그레션 이렇게 좀 대표적으로 할 수 있고요.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데이터가 이렇게 막 분포가 있을 때 이것을 잘 분류할 수 있는 결정 경계를 찾아라라고 하는 게 클래시피케이션이고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수치 예측입니다. 수치 예측. 그래서 내일의 온도가 몇 도가 될까? 아니면 몇 도의 각도로 틀어야 이 이미지가 90도 정면을 바라보게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이제 리그레션에 대한 문제이고 두 문제 다 이제 정답 레이블이 있는 경우에 지도학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함수는 앞에서도 보셨다시피, 어, 기본적으로 fx 함수에 대해서 ax 플러스 b라고 하는 거고, 이 fx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모델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고, 거기에 나온 아웃풋을 y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라벨 값이 y가 될 거고, 모델이 출력하는 y를 보통 y 해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ax 플러스 b를 찾는 데 있어서 x가 기분이고 y 그 정답 레벨이 기분인 상태를 이제 지도학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이렇게 벡터 형식으로 나타내는데 이것을 우리가 속성 또는 특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attribute or feature 이렇게 영어로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학생 예시로 들게 되면은 공부한 시간과 과목의 수 보게 되겠죠. 네. 그래서 x1, x2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것은 뭐 여러 개가 될 수 있겠다. 네. 그리고 그렇게 여러 개가 된다라고 하는 이 셋 하나를 가지고 벡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지도 학습 같은 경우에는 훈련 데이터에 의도한 답이 없이 데이터의 특징만 가지고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원본 데이터가 있을 때 이제 우리 뭐 클러스터링을 예시로 든다고 한다면 그 원본 비슷한 데이터 특성을 갖고 있는 게 어떻게 묶일 수 있겠니? 라고 질문을 하는 거고 보니까 이렇게 묶을 수 있어. 네,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비도 학습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는 뭐 차원 축소라든지 시각화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주은지도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라벨링 데이터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있긴 있어요. 라벨이 달려있는 데이터가 있는데 그게 충분하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이거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언슈퍼바이즈한 결과를 바탕으로 라벨을 참조해서 나머지 분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라벨을 가지고 반대로 언슈퍼바이즈하는 걸 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일단은 언슈퍼바이즈한 결과를 바탕으로 라벨 참조해서 이미지 분류하는 케이스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뭔진 모르겠지만 얘네들이 되게 비슷해. 분포가 되게 비슷해. 요게 뭔지 모르겠어. 근데 생긴 게 되게 비슷해. 분포가 얘는 막 하늘색이, 파란색이 있고, 막 머리가 막 노랗기는 한데, 그 파란색 옷을 계속 갖고 있고, 이런 애야. 얘도 머리가 노란데, 근데 얘는 빨간색, 주황색 옷이랑 좀 매칭이 자주 있네. 얘는 주황색이랑 검정색 머리네. 그럼 얘는 뭐야? 그래서 이제 딱 하고 났더니, 얘 라벨 값이 손오공이라고? 아, 그러면 요 그룹을 우린 손오공에 대한 그룹이라고 말하자. 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 손오공과 베지터를 분류하는 걸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언레이블드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음,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좀 말에 어폐가 있는 건데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충분히라고 하는 것이 딱 그럼 데이터가 몇 개야? 뭐 10만 장이야? 20만 장이야? 이럴 수 있는데 네, 그거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델이 지금 갖고 있는 라벨 데이터를 가지고도 충분히 학습을 할 수 있다면 네, 일단은 해놓고 언슈퍼바이즈로 이게 분류를 하면 되고요. 그게 안 된다. 이게 전혀 학습이 되지 않아. 라고 했을 때는 이제 언슈퍼바이즈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가지고, 어, 이제 이 라벨이 어디에 들어가는 건지 한번 보는 것. 예. 그렇게 해서 정의를 하는 것.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강화학습 같은 경우에는 음, 결과에 대해서 보상 또는 벌점을 부여해서 다음에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결과에 대해서 보상 또는 벌점을 부여한다. 그래서 다음에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아주 쉬운 예로는 사실 자율주행 자동차 알고리즘이 있고요. 그다음에 로봇공학에서도 지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직관적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체스, 죄송합니다. 체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강화학습에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 환경입니다. 환경. 그리고 액션, 보상, 스테이트, 사용자. 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environment, 환경인 거죠. 지금 이 게임 플레이를 하는 환경, 자율주행을 운전하는 환경, 그걸 말하는 거고, 체스 예시에서는 체스판이 되겠죠. 그리고, 액션, 어떤 움직임을 할 거냐, 그죠? 그리고 사용자, 누가 움직일 거냐. 그랬을 때, 이제 뭐, 나이트를 이렇게 막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쳤습니다. 막 움직였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액션을 취한 거죠. 액션을 취했을 때 환경 자체가 변하죠. 그러니까 그 환경이 변한 것을 우리 스테이트가 변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환경에 따라서 스테이트가 변합니다. 스테이트. 상태가 변하죠. 그리고 그거에 그거를 이제 여러 번 반복을 합니다. 이렇게도 가보고 저렇게도 가보고 막 이렇게 움직여 봅니다. 이쪽에서도 막 게임을 하겠죠. 했더니 졌어. 그랬을 때 이제 보상을 주거나 아니면 벌점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이렇게 수를 뒀을 때 이거는 안 좋은 결과를 낳았어.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더 나은 액션을 한번 취해보렴.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 환경이 사실은 잘 변하지 않는 이런 콘크리트한 환경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막, 이 액션이 막, 액션에 따라서 이 인벌멘트가 자꾸 변하는 환경, 또는 이 스테이트는 항상 변하겠지만, 이 스테이트가 어떤 규칙성을 갖지 않고 막 변하게 되면은, 사실 강화학습을 적용하기에는 현재는 어렵습니다. 이 자율주행 자동차도 제한된 환경에서는 이제 잘 하고 있는데, 정말 뭐 갑자기 산으로 간다든가 오지로 간다든가 뭐 그러면은 잘 안 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환경이라고 하는 것, 이 실생활에 대한 환경을 모두 다 데이터로 갖고 있다고 한다면, 네, 그때는 뭐 문제 없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현재는 뭐 고속도로에서만 많이 잘 되고 있고, 또는 이제는 뭐 시내 주행까지도 지금 연구가 되고 있으니까 네, 조금 더 기다려보면 완전 자율주행식의 어떤 서비스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갑자기 이야기가 다른 데로 빠졌는데 음, 일단은 강화 학습까지 해서 이 학습에 대한 방법과 인공지능 기초에 대해서 좀 다뤄봤고요. 바로 다음 시간에서는 파이토치에 대해서 조금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실습하는 환경에 대해서 어,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어, 곧 이어서 바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